미국이 오늘부터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적용 대상을 대폭 늘립니다. 다른 나라들도 무역 장벽을 높이면서 우리 산업의 위기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철강과 알루미늄 품목 관세 적용 대상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네, 미 상무부는 50% 관세가 적용되는 철강과 알루미늄 파생 상품 407종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기존 615종에 더해 관세 적용 품목이 1000여 종 이상으로 확대되는데 우리 시간으로 오늘 낮 1시부터 50% 관세가 적용됩니다. 추가된 제품은 칼과 포크 등 주방도구와 변압기와 엔진 등 공업용품, 그리고 유아용 침대와 같은 가구 일부 등입니다. 철강과 알루미늄 성분이 포함된 이들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면 50%의 관세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주말 사이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와 함께 철강에 대해 2주 안에 관세를 설정할 것이라고도 했는데 추가 관세 조치가 또 나오는 것인지 불확실성이 다시 커진 상황입니다. 현재 각국에서 보호 무역주의가 확산되는 추세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철강 부문이 주 타깃이 됐다고요? 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한국산 제품에 대한 신규 수입 규제는 9개국에 10건이었는데요. 이 중 철강과 금속 관련이 5건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일례로 영국은 한국산 열혈강판에 대해 반덤핑 조사에 들어갔고 이집트는 한국산 열연평판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관세를 통해 무역 장벽을 높이고 연쇄적으로 철강에 대한 보호무역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우리나라도 직격탄을 맞은 모습인데요. 산업부는 중소 중견기업 수입 규제 대응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 피해 최소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 이런 가운데 소비가 위축되면서 지난 2분기에도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고물가로 소비자들의 식사비 부담이 커지자 술집들의 매출 타격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먼저 소상공인 매출이 얼마나 줄었나요?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소상공인 사업장당 매출은 평균 4,507만 원이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8% 줄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외식업은 대부분의 세부 업종에서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술집의 경우 1년 전보다 매출이 9.2% 줄며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분식도 3.7%, 카페는 2.4% 매출이 줄었습니다. 노래방과 스포츠 시설 같은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업종 매출도 8.3% 떨어졌고 숙박, 여행 서비스업 매출도 3.2% 감소했습니다. 심지어 빚이 있는 채로 폐업한 가게도 50만 개에 육박한다고요? 네, 2분기 말 기준 개인 사업자 대출이 있는 사업장은 360만 곳입니다. 이 가운데 13.7%인 49만 2천 곳은 빚을 남긴 채 가게 문을 닫았는데요. 한 곳당 평균 대출 잔액은 6,304만 원, 연체액은 673만 원이었습니다. 전체 개인 사업자 대출 잔액도 1년 새 16조 원 늘어난 723조 5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연체된 원리금 규모도 13조 4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조 3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다만 3분기 들어 소비 쿠폰이 풀리면서 소상공인 업황이 회복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일을 하지도 또 일자리를 찾는 활동도 하지 않는 20대 청년을 쉬었음 청년이라고 하는데요. 이 쉬었음 인구가 지난달에 7월 기준으로 역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쉬었음 청년이 증가하는 데 따른 경제적인 비용은 연간 평균 10조 원에 달했습니다.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쉬었음 청년이 지난달에 가장 많았다고 하는데 몇 명이었나요? 네, 한국경제인협회가 이미숙 창원대 교수에게 의뢰한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에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일할 의사도 없는 인구 가운데 이유를 쉬었음이라고 답한 청년은 42만 1,000명이었습니다. 7월 기준으로 역대 가장 많은 규모였는데요. 만 15세에서 29세 청년 인구는 계속 줄고 있지만 쉬었음 청년의 총 인구는 늘어나서 청년 인구 대비 비율이 지난 2019년 4.48%에서 2023년 5.47%로 뛰었습니다. 총 인구 대비 쉬었음 청년 비율도 2019년 0.84%에서 2023년 0.93%로 늘었습니다. 특히 대학교 졸업 이상 고학력 청년의 쉬었음 비중이 늘었는데요. 2019년 약 15만 9천 명에서 2023년 18만 4천 명으로 약 39% 늘었습니다. 전체 쉬었음 청년 가운데 고학력자 비중도 같은 기간 36.8%에서 38.3%로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그냥 쉬는 청년들이 늘면서 경제적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로 추정이 됐나요? 네,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연도별로 취업 청년과 쉬었음 청년의 예상 임금을 비교한 결과 쉬었음 청년의 임금 추정치는 취업 청년의 80% 안팎인 약 180만 원 가량으로 분석됐습니다. 보고서는 높은 소득을 받을 수 있는 청년들이 쉬었음 상태에 빠지면서 경제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다고 진단했는데요. 연도별로 쉬었음 청년 인구와 예상 소득, 고용주의 사회보장 부담금을 합산한 결과는 최근 5년간 총 53조 4천억 원 규모로 연평균 10조 원에 달했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정부가 직장인의 연차를 더 늘리고 해를 넘겨도 최대 3년까지 모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정작 대기업 직원은 연차 수당 때문에, 중소기업은 여건이 안 돼서 연차를 쓰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우선 어떤 방안이 검토되고 있나요? 지금은 재직 1년이 지나야 최소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이를 재직 6개월 이상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입사원도 연차를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남은 연차를 최대 3년까지 저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요. 지금은 연차를 다 못 쓰고 해를 넘기면 수당으로 받거나 소멸했지만 아껴뒀다가 필요할 때 몰아서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밖에도 연차 일수를 전체적으로 늘리거나 시간 단위로 쓸 수 있게 하는 등의 방안도 논의되는데요. 국정기획위원회는 앞서 실노동시간 단축을 국정과제로 내세우면서 오는 2027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직장인들이 정작 연차가 많은 걸 꼭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라고요. 네, 지난 6월 한국노동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직장인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이유로 연차 수당을 받기 위해라고 답한 경우가 14.7%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300인 이상 대기업에선 이런 경우가 18%를 넘겨 더 많았는데요. 연차 미사용 수당이 높아진 영향 등으로 마땅한 휴가 계획이 없으면 차라리 일하고 수당받는 걸 선호하는 겁니다. 반면 100인 미만 업체 근로자들의 경우 휴가를 못 쓴 가장 큰 이유로 대체 인력 부족이나 조직 분위기 등을 꼽았습니다. 이처럼 회사 규모에 따라 이유에는 차이가 있지만 연차를 무작정 확대하는 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 6.27 대출 규제가 시행된 지 한 달여 만에 수도권 부동산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가운데 월세 비중이 점점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먼저 지난달 부동산 소비 심리 지수가 얼마나 꺾였나요?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지난달 부동산 소비 심리 지수에 따르면 수도권 지수는 104.7로 한 달 전보다 14.7포인트 급락하며 보합 국면으로 전환했는데요. 서울은 19.7포인트 떨어졌고 경기는 13.1포인트, 인천은 9.4포인트 하락하며 심리 위축세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주택 매매 소비 심리 지수를 살펴보면 수도권이 24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서울은 33포인트가 떨어져 전국 최대 낙폭을 기록해 매수세가 사실상 얼어붙은 분위기를 보였는데요. 대출 규제 이후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실수요자가 주택 매수를 미루면서 시장 전반의 관망 기조가 확산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임대차 시장 상황은 어떤가요? 전세 시장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수도권 전세 소비 심리 지수는 102.1로 한 달 전보다 7.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 비중이 줄고 월세 계약이 비중이 확대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등록된 서울 아파트 임대차 거래 중 신규 계약 건만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서울의 전세 비중은 52%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포인트 낮아진 반면 월세 비중은 같은 기간 41%에서 48%로 7%포인트 오른 겁니다. 6.27 대책에 따라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와 전세 퇴거대출 1억 원 제한 등이 실시되면서 전세금 마련이 까다로워진 탓에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최근 기업들의 최대 화두 중 하나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입니다. 이를 두고 노동계와 경제계 간 찬반 논쟁이 치열한데요. 이번 주 21일 열리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 통과를 앞두고 갈등이 격화될 전망입니다.
김동필 기자. 네, 김동필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 줄처리를 예고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는 21일부터 노란봉투법이나 2차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줄줄이 상정해 처리할 계획인데요. 이에 따라 노란봉투법은 오는 23일, 2차 상법 개정안은 오는 24일 상정돼 여당 주도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도 정의경 의원은 노조법 개정은 단 한 글자도 후퇴할 수 없고 더 늦출 수도 없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경영상 결정까지 쟁의 대상이 되고 하청 노동자들은 원청에도 교섭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합법적인 노동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에서도 면제받습니다. 경제단체들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경제 6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반발했는데요. 송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제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라면서 극도 논란과 함께 정상사업 영위가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용자 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노동쟁의 대상에서 사업 경영상 결정은 반드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야당은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통해 본회의 통과를 저지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24시간 이후 토론을 종결시킨 뒤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서 사실상 지연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이런 가운데 성과급 협상을 두고 SK하이닉스의 노사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노조는 SK그룹의 핵심 연례 행사인 이천 포럼이 열리는 워커힐 호텔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면서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최지수 기자. 네, 최지수입니다. SK하이닉스 노조가 시위에서 어떤 메시지를 냈나요? 네, SK하이닉스 노조는 이천 포럼 개막식이 열린 서울 광진구 워커힐 호텔 앞에서 피켓 시위를 열었습니다. SK하이닉스 3개 노조가 참석했는데 그룹의 연례 행사인 이천 포럼 행사장을 선택해 경영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이천 포럼에는 최태원 회장과 광노정 SK하이닉스 대표를 비롯한 SK 계열사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SK하이닉스 노조는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성과급 협상에 대해 2021년에 노사가 명확하게 합의 각서를 통해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한다는 약속을 했지만 사측이 이를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SK하이닉스 노사는 올해 10차례 임금 교섭을 했지만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해 대립 중인데요. 사측은 지난 12일 초과이익 분배금 협상을 진행 중이며 1,700% 초과분에 대한 추가 협상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다만 노조 측은 영업이익 10%를 모두 성과급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노사가 좀처럼 간극을 좁히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네, SK하이닉스가 올해 30조 원대 영업이익의 역대 최대 기록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노사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측이 말하는 성과급 상한선을 1,700%로 적용할 경우 성과급 재원이 2조 3천억 원 수준으로 예상이 되고요. 노조 측의 주장대로 영업이익의 10%를 적용할 경우 3조 원가량으로 더 많습니다. 노조는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파업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내일은 경기도 이천 SKMS 연구소에서 오는 20일에는 최태원 회장이 간담회에 참석하는 종로구 서인빌딩에서 투쟁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대기업 지주회사나 대표회사가 계열사로부터 받는 상표권 사용료를 일명 간판값이라고 합니다. 이 간판값이 지난해에도 역대 최대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간판값이 지난해에도 2조 원을 훌쩍 넘어섰다고요? 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우리가 대기업으로 부르는 자산 5조 원 이상 공시대상 기업 집단의 간판값이 지난해에도 늘면서 역대 최대를 경신했습니다. 간판값은 일반적으로 대표회사가 계열사로부터 유무상으로 상표권을 넘겨받거나 신규 기업 이미지 도입으로 대표회사가 신규 상표권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수익을 일컫는데요. 올해 대기업으로 지정된 92개 그룹 중 지난해 기준 72개 집단이 897개 계열사로부터 모두 2조 1,530억 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간판값 총액은 2022년까지 1조 원대를 유지하다가 2023년 2조 354억 원으로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어선 뒤 지난해에는 1,176억 원이 더 늘었습니다. 그룹별로 보면 어디가 가장 많았나요? 네, LG그룹이 지난해 3,545억 원을 받아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SK, 한화, CJ, 포스코, 롯데, GS 순이었는데요.
간판값을 받는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룹마다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대다수 그룹은 매출액에서 광고 선전비를 뺀 액수에서 일정 수수료율을 곱하는 수식으로 간판값을 정하는데요. 매출액을 어디부터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또 수수료율은 얼마로 할 것인지가 그룹마다 제각각입니다. 때마다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지주사나 대표사에 과도한 수수료를 주는 등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매해 반복되는 실정입니다. SBS 비즈 안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자놀이라고 언급했던 주요 금융지주의 이자 이익이 공개됐습니다. 5대 금융지주가 올해 상반기 벌어들인 이자 이익만 25조 원을 넘으면서 역대 최대 기록을 또다시 경신했는데요. 이에 따라 역설적으로 금융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압박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이 25조 원이 상반기 기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각 금융지주의 반기 보고서상에 올라온 이자 이익을 합산한 건데요. 5대 금융지주의 올해 상반기 이자 이익은 25조 2천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0.3% 증가한 것으로 사상 처음으로 25조 원을 넘어선 지난해 기록을 또 경신한 겁니다. KB금융이 6조 4천억 원에 육박한 이자 이익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신한금융이 5조 7천억 원으로 뒤를 이었고 우리금융과 하나금융, 농협금융의 순위였습니다. 이 같은 이자 이익 호조에 힘입어 당기 순이익도 새 기록을 썼는데요. 상반기 5대 금융지주의 당기 순이익은 매년 증가해 올해는 11조 9,500억 원으로 12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단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운 겁니다. 금융업계가 이제 수년째 최대 실적을 갈아치우고 있는데 직원들 월급도 많이 올랐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상반기 4대 시중은행의 임직원 평균 급여액은 6,350만 원이었습니다. 1년 전보다 300만 원 증가한 건데요. 4대 은행 중 하나은행이 6,800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나머지 3개 은행은 6,200만 원으로 같았습니다. 이는 삼성전자나 현대차보다도 많은 건데요. 이 같은 추세라면 4대 은행의 올해 연평균 급여는 1억 2천만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4대 은행 평균 연봉은 1억 1,800만 원이었습니다. 이처럼 금융지주들의 이자놀이가 숫자로 확인되면서 하반기 배드뱅크 출연에 이어 교육세 인상 가능성 등에 있어서 은행권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 최근 정부는 부동산 가계대출 대신 중소와 벤처기업 등으로 자금 공급을 늘리는 이른바 생산적 금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2금융권, 그중에서도 저축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저축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이 어느 정도로 줄었나요? 네, 최근 2년 새 3분의 2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중기대출 잔액은 2022년 9월 68조 원이었다가 23년 9월 60조 원 밑으로 떨어졌고 올해 3월 말 기준 45조 원으로 줄었습니다. 2년 반 새에 33% 줄어든 겁니다. 상호금융권 등을 포함한 전체 2금융권 중기대출 잔액으로 보면 규모 자체는 소폭 늘긴 했지만 증가세는 크게 둔화하고 있는데요. 2022년만 해도 전년 동기 대비 중기대출 증가율이 30%를 웃돌았는데 올해는 1%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는 중소벤처기업으로 금융권에 모험자본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부 또 금융당국의 기조와는 대비가 되는 흐름입니다. 이렇게 제2금융권이 생산적 금융에 소극적인 이유는 뭔가요? 최근 금융권을 흔든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PF 부실 대출 여파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 금융권이 중기 대출로 분류가 되는 PF 대출 잔액을 대폭 줄이면서 동시에 다른 기업들의 대출도 보수적으로 관리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저축은행 업권만 보면 최대 26조 원대였던 PF 대출 잔액이 최근에는 10조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기업 대출 심사 역량이 부족한 것도 생산적인 금융 확대의 장애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생산적인 금융을 하려면 단순 담보뿐만 아니라 기업의 신용도라든지 사업 전망 등도 따져봐야 되는데 이 금융권은 아무래도 이를 할 수 있는 기업 평가 인력이나 체계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에 지난달 한국금융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저축은행은 중소기업 대출의 86%, 상호금융권은 96%가 담보대출이었습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금리 인하 기조 속에 예적금 금리가 낮아지자 금융사들이 다른 방법으로 고객 잡기에 나섰습니다. 드라마 시청 인증부터 국가유공자 우대까지 별난 적금 상품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동진 기자.
네, 정동진입니다. 드라마를 보면 우대금리를 주는 상품이 나왔다고요? 네, 저금리 상황에서 신규 고객을 묶어두려는 일종의 마케팅 전략인데요. 말씀하신 드라마 우대금리는 저축은행 상품입니다. OK저축은행은 OK 트라이 적금을 지난 14일 내놨습니다. 럭비 드라마인 트라이 우리는 기적이 된다의 방영을 기념해 당행이 기획한 상품인데요. 모든 회차의 적금액을 납입하고 드라마 시청 인증까지 하면 최고 연 20.25%의 금리가 제공됩니다. 높은 금리 대비 월 납입 한도가 적고 만기가 매우 짧은 것이 특징인데요. 매일 5,000원 또는 만원 중 선택해 30일 동안 매일 납입할 수 있습니다. 같은 날 신협도 광복 80주년을 맞아 신협 국가유산 어부바 적금을 출시했는데요. 만기 해지 시 가입 금액의 1%를 신협이 독도 주민을 위한 후원금으로 기부하는 형태입니다. 또 시중은행들도 이색적인 적금 상품을 내놨다고요? 네, 우리은행도 광복절을 맞아 국가유공자, 국립유공자 등의 4.1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우리 광복 80주년 적금을 내놨고요. 하나은행은 국가유공자나 군인, 경찰 등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만세 80주년 적금을 지난 6월에 출시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는 매달 이자를 지급하는 대굴대굴 농장을 내놓았는데요. K뱅크 관계자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자유롭게 입금할 수 있어 월 단위로 복리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정동진입니다. 지난달 우리 수출이 1년 전보다 5.8% 늘어난 608억 달러로 7월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관세청이 밝혔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1년 전보다 30.6% 증가한 149억 달러로 역대 두 번째를 기록했고 자동차는 6.3% 늘면서 무역 수지는 66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수출은 관세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1.5% 증가해 넉 달 만에 수출 확대로 전환했지만 중국은 3% 줄면서 3개월 연속으로 감소했습니다.